개의 은혜. 마크 트웨인 소설. 우리 아버지는 세인트 버나드였고 어머니는 콜리였다. 하지만 나는 장로파였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들이다. 나 자신은 그런 멋진 구분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나에게 그런 단어들은 그냥 아무 뜻도 없는 훌륭하고 거대한 단어들일 뿐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단어들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다른 개들은 놀라거나 부러워하면서 어머니가 어디에서 그런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교육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쇼였다. 어머니는 주인집 응접실이나 식당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엿듣거나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가서 수업하는 것을 엿들어서 그런 단어들을 배웠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혼자 있는 곳에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고, 그렇게 해서 동네 개들을 모여드는 때가 될 때까지 어머니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 개들 앞에서 그 단어들을 내뱉고 다른 개들을 놀라게 하거나 위축되게 했다. 그러면 작은 개부터 커다란 마스티프까지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다. 만약 낯선 개가 그 모임에 있다면 그 개는 어머니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마련이었고 기회가 생기면 어머니에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나 뜻을 말해줬다. 보통 낯선 개는 어머니가 절대로 그 뜻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머니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들춰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뜻을 말하면 낯선 개는 부끄러워하면서 도망쳤다. 물론 그 개는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질문한 것이었다. 다른 개들은 언제나 그 순간을 고대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즐겁게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동네 개들은 그런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낯선 개가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거대한 단어들의 뜻을 이야기하면 동네 개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서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아무도 그 뜻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가 물어보면 어머니가 대답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마치 사전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동네 개들이 그 뜻이 정말로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야말로 그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교양을 가진 개였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한 번은 어머니가 무식한이라는 단어를 알아왔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번의 모임에서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무척했었지만 결과는 불쾌하거나 낙담스러운 것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서로 다른 8개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매번 그 단어의 뜻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서로 다른 뜻을 설명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머니가 실제적인 교양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의 단어를 마치 구명줄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머니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긴급용 단어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동의어라는 단어였다. 간혹 어머니는 몇 주일 전에 아는 척하던 긴 길이의 단어를 무심코 다시 말했지만 그 단어의 뜻은 이미 머릿속 쓰레기장에 버려진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모임에 참석한 낯선 개가 몇 분 사이에 어머니의 유식함에 당황하고 지쳤다가 그 개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면 어머니는 이미 다른 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 사라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개를 무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개가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라고 하면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아주 순식간의 흔들림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자인 나를 제외한 다른 개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다음 어머니는 긴장된 배를 살짝 끌어올리고 한여름의 태양빛처럼 차가운 어조로 말하곤 했다. 아, 그건 공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죠. 물론 그 공적이라는 단어 대신 뭔가 길고 복잡해서 파충류의 꼬리처럼 늘어지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 말을 한 후 어머니는 아주 침착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단어나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그 낯선 개는 모욕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개들이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바닥에 발을 구르고 성스러운 기쁨에 거룩한 얼굴을 빛내곤 했다. 그것은 관용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하나의 어려운 관용구를 가지고 와서 마치 그 안에 위대한 음악이 숨겨져 있는 듯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6번의 밤을 보냈다. 그리고 매번 그 뜻을 다르게 설명했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관용구 자체였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어머니는 다른 개들이 자신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랬다. 어머니는 저명한 개였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심지어 그 집 가족과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던 기이한 일화들까지 엿들어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밤덩이 하나가 다른 밤덩이에 매달려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서로 아기가 맞지 않았고 핵심조차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밤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서 이리저리 구르며 거의 미친 듯 괴상하게 짖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왜 그 이야기가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재미가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해로울 것은 없었다. 다른 개들 역시 바닥을 구르고 짖으면서 자신이 핵심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은 경박하고 허황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을 보완할 미덕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내 생각이기는 하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고 자신에게 가해진 해나 상처를 깊이 묻어두지 않고 쉽게 마음 밖으로 내보내고 잊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교육시켰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들은 모두 위험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웠다. 친구 또는 낯선 개가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위험을 직시하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를 걱정하면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개들을 돕는 법을 배웠다. 또한 어머니는 단순히 말로써 우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우리를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으로 전해진 어머니의 가르침은 영원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규칙이 되었다. 어머니가 했던 용감한 행동들과 훌륭한 일들은 엄청났다. 어머니는 일종의 군인이었다. 그렇지만 그 점에 있어서 어머니는 아주 온화하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찰스 왕의 스페니얼조차 어머니와 어울릴 때면 야비한 본 모습을 버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알겠지만 어머니의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그 자신이었다. 내가 다 잘하자 마침내 나는 팔려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고 나 역시 그랬다. 우리 모두 크게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달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통해서이므로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면서 다른 존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삶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삶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동물들은 그러한 또 다른 세상에 갈 수 없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짤막한 삶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게 되고 그 자체로서 보상이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가끔씩 어머니는 주인집 가족의 아이들과 주일학교를 같이 가곤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거대한 단어들이나 관용구들을 기억할 때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리고 어머니 자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깊숙이 탐구했다. 어머니의 다른 행동 속에서 경박함과 허황됨을 발견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를 보면 어머니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명하고 사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고 눈물 속에서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했다. 아마도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만 기억해 주렴. 다른 존재들에게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
너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해. 나를 생각해 주렴.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주렴. 내가 그 말을 잊었을까?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나의 새 집은 매력적이고 멋진 곳이었다. 잘 꾸며진 커다란 저택과 많은 그림들, 섬세한 장식물, 훌륭한 가구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아한 색상의 등불들이 흘러넘치는 태양빛처럼 환하게 모든 곳을 밝혔다. 그렇기에 어두침침한 곳은 전혀 없었다. 저택 주변에는 광활한 정원이 있었고 커다란 정원에는 녹색에 반짝이는 풀, 뒤에 보이는 나무와 끝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았다. 그 집안 사람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지 않고 예전 이름으로 나를 불러줬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이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을 그 집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아일린 마부르넨. 어머니는 이 이름을 노래에서 들었는데 그레이 가족은 그 노래를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칭찬했다. 그레이 부인은 30살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다. 사디는 10살이었는데 그레이 부인을 똑 닮은 마르고 작은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붉은 기운이 도는 머리카락을 등까지 내리고 앙증맞은 옷을 입고 다녔다. 1살 된 아기는 통통하고 건강했고 나를 아주 좋아해서 언제나 내 꼬리를 잡고 따라다녔다. 그리고 순진한 행복감으로 충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껴안았다. 그레이 씨는 38살로 키가 크고 마르고 잘생긴 남자였다. 앞쪽 이마가 살짝 벗겨진 그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모든 행동을 빠르게 했고 사업가다운 성향에 결단력이 있고 빠른 판단력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무심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끌로 다듬은 듯 날카로운 얼굴이 차가운 지성으로 반짝였다. 그레이 씨는 명성 높은 과학자였다. 그 과학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나는 몰랐지만 우리 어머니라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다른 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지 알 것 같았다. 우리 어머니라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작은 테리어의 기를 죽이고 작은 개로 하여금 괜히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거대하고 훌륭한 단어는 그것이 아니었다. 가장 대단한 것은 실험실이었다. 우리 어머니라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커다란 기업 하나를 만들어내고 개들의 무리 하나를 통째로 동원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 같았다. 대학교 총장집의 개가 말한 바에 따르면 실험실이라는 것은 책이나 그림이 아니고 그렇다고 손을 씻는 곳이 아니었다. 손을 씻는 곳은 화장실이었다. 실험실은 다른 곳이었다. 그 안에는 항아리와 병과 전기장치와 전선, 이상한 기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거의 매주 다른 과학자들이 그 실험실을 방문해서 그 이상한 기구들과 기계들을 사용하고 토론을 하고 스스로 실험이나 발견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가끔씩 나도 그곳에 가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삶을 허비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엿들어도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내가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다른 시간에 나는 주로 부인의 공방 바닥에 누워서 지내다가 가끔씩 잠자기도 했다. 부인은 내 위에 부드럽게 발을 올려두기도 했고 그녀 역시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이었다. 다른 시간에 나는 아이들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 털이 엉터리로 헝클어졌지만 훨씬 더 행복해졌다. 다른 시간에 나는 아기 침대 옆에서 유모가 밖으로 나간 사이 아기가 잠자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다른 시간에 나는 커다란 정원으로 뛰쳐나가서 사디와 경주를 하며 뛰었다. 그러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며 사디는 가져온 책을 읽고 나는 낮잠을 즐겼다. 다른 시간에 나는 이웃의 개들을 방문하러 외출하기도 했다. 멀지 않은 곳에 쾌활한 개들이 많았고 굉장히 잘생기고 예절 바르고 우아한 개들도 있었고 로비나데어라는 이름을 가진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아이리시 세터도 있었다. 그 개는 나처럼 장노파였고
스코틀랜드에서 옥목사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의 모든 하인들은 나에게 친절했고 나를 좋아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보다 더 행복한 개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개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의 기억과 가르침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행복에 어울리는 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작은 강아지가 태어났고 나의 먹이 그릇은 가득 차 있었고 내 행복은 완벽했다. 나의 작은 강아지는 가장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복실복실한 아기였다. 이상하면서도 영악한 작은 발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 달콤하면서도 순진무구한 얼굴을 가진 강아지였다. 그리고 그 집안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내 아기를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내 강아지가 뭔가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탄성과 웃음을 내뱉었다. 나에게 삶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나는 아기방 근처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사방을 살피는 중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침대에 누워 자는 중이었다. 아기 역시 침대에서 자는 중이었고 그 침대는 내가 자는 침대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누운 침대 옆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유모는 바깥에 있었고 방 안에는 나와 아기뿐이었다. 벽난로 속 타오르던 나무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 아기 침대를 가림막에 불이 붙었다. 아마도 잠시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아기의 날카로운 비명에 내가 잠에서 깼고 침대를 가린 막에 붙은 불이 천장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나는 겁에 질려서 바닥으로 뛰어내렸고 순식간에 방문 근처까지 달려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어머니가 작별 인사로 했던 말이 내 귀에서 울렸고 나는 다시 아기 침대로 달려갔다. 나는 불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아기의 허리띠를 물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불길과 연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다시 아기 옷을 물고 여전히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 아기를 잡아 끌고 방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았다. 아기를 입으로 물고서 잡아 끌며 앞으로 나아가던 내 마음속에는 흥분과 행복, 자랑스러움이 들끓어 올랐다. 그 순간 주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서 꺼져, 이 야만스러운 짐승아. 그 소리에 나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재빠른 그레이시가 나를 따라서 달렸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사납게 나를 내리쳤다. 나는 공포에 젖어 이리저리 몸을 피했다. 그러나 결국 지팡이가 내 왼쪽 앞발을 강타했다. 나는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잠시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또다시 나를 때리려는 듯 지팡이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지만 그것은 결코 내려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유모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었다. 아기 방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레이시가 아기 방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나의 다른 뼈와 다리는 무사할 수 있었다.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레이시가 언제라도 나를 때리러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멀쩡한 세 다리를 겨우 절룩거리면서 복도 맞은편으로 기어갔다. 거기에는 작고 어두운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은 낡은 상자와 잡동사니들을 쌓아둔 다락방으로 통했다. 그래서 예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장소였다. 나는 겨우 몸을 이끌어 그 다락방으로 들어갔고 어지럽게 쌓인 상자와 물건들 사이 어둠 속에서 겨우 길을 찾아 앞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곳 중 가장 은밀한 곳에 숨었다. 너무나도 두렵고 놀랐기 때문에 나는 숨을 멈추고 흐느끼지도 못했다. 흐느낌이 고통을 약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껏 흐느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발을 핥았고 덕분에 고통이 조금 약해졌다. 거의 30분 동안 아래층 집안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외침소리와 이리저리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러는 사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고 내 영혼에 감사하게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고통보다 두려움이 해로웠다. 아니, 훨씬 더 해로웠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고 내 몸이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사냥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지 먹먹한 소리였지만 그 먹먹함으로도 그 소리가 일으키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었다. 내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였다. 그 소리가 사방에서 여기저기에서 위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복도를 따라서 모든 방에서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지하실과 가장 위층 창고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바깥에서도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리에서부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집 안에서 울려 퍼졌고 내가 느끼기에 그 소리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 소리가 멈췄다. 깜깜한 어둠에 의해서 다락방이 완전히 물들고 희미한 노을 빛만 허공에 떠돌고 나서도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를 부르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축복처럼 느껴진 고요함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나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아주 충분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아침 여명이 다시 밝아올 무렵 나는 깨어났다. 나는 상당히 편안하다고 느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웠다. 아래쪽으로 기어 내려가서 저택 뒤쪽 계단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가 지하실 문 뒤에 숨었다가 여명이 틀 무렵이면 매일 오는 얼음 배달부가 지하실 얼음 창고를 채우는 사이 몰래 빠져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깥 정원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밤이 오면 먼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다. 여행의 목적지는 내가 누구의 개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레이시에게 나를 넘겨줄 사람들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이제 나는 쾌활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스쳤다. 내 강아지가 없는 삶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절망의 삶이었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그것은 명확해 보였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다. 삶이라면 그런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말한 것이었다. 그 순간 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또다시 몰려왔다. 주인님은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주인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나를 대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게 만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걔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명료한 것 같았다. 너무나도 끔찍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낮이나 밤이나 부르고 불렀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기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나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깨어났다. 바로 다락방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사디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내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불쌍한 아이가 내뱉은 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마음속에서 솟구친 기쁨을 제대로 묘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우리한테 돌아와줘. 아, 제발 우리한테 돌아와. 그리고 용서해줘. 내가 없이는 너무 슬프단 말이야. 나는 깊은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낮게 짖는 소리를 냈다. 그 다음 순간 사디가 어둠 속에서 앞으로 뛰어나오며 물건들 사이로 비틀거리며 달렸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쳤다. 찾았어요. 찾았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아주 멋지고 훌륭한 날들이었다. 그레이스 부인과 사디, 하인들은 뭐랄까 나를 경배하는 듯 보였다.
그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그 어떤 비싼 침대를 주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라면 그 집안 사람들은 제철이 아닌 비싸고 귀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먹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매일 주변 이웃과 친구들이 몰려들어 나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농업과 같은 뜻인 듯 보였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옥수수를 언급했다는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확히 농업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 말로는 그 단어는 학교 내 백열관과 동의어라고만 했다. 그레이 부인과 사디는 새롭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썼고 그 증거로 아기와 내가 모두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를 끌어안고 내 몸을 다정하게 두드리고 나에 대한 말을 내뱉으며 탄성을 터뜨렸다. 그럴 때면 그레이 부인과 사디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내가 다리를 저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레이 부인과 사디는 부끄러운 빛을 띠며 화제를 바꿨다. 가끔씩 사람들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내 눈에 그레인 부인과 사디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보였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높은 병성을 가진 그레이 씨의 친구들 20명 정도가 그 집을 방문했고 그들이 나를 실험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내가 무슨 발견 대상이 된 것처럼 나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들 중 몇 명은 나처럼 멍청한 짐승 안에 그런 영웅심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본능보다 세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레이 씨가 흥분과 격정을 담아서 말했다. 이건 본능 이상의 것이에요. 이건 마치 이성과 같죠.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당신들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세상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어쩌면 사멸할 운명을 지닌 이 불쌍하고 멍청한 네발짐승보다 못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나를 한번 봐요. 나는 조롱을 당해도 마땅해요. 그 당시 내 이성이 출현한 것은 이 개가 미쳐서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이 짐승의 지성 또는 이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은 논쟁을 했고 또 논쟁을 했다. 나는 그들의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주제였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토록 엄청난 영예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라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일이었다. 그러더니 그들이 광학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 물론 광학은 그들이 사용한 단어였다. 그리고 두뇌의 특정한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그것이 실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토론했지만 그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그들은 식물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그것이 내 흥미를 끌었다. 지난 여름 나와 사디는 씨앗을 심은 적 있었다. 나는 사디가 구멍을 파는 것을 도왔고 며칠이 지난 후 새싹인지 꽃인지로 보이는 것이 올라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가 너무 놀라웠다. 하지만 뭔가가 땅 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었고 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름에 심은 씨앗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광학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주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광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는 지루해졌다. 그래서 나는 잠자기 시작했다. 얼마 후 봄이 왔고 태양이 빛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다정한 그레이스 부인과 아이들이 나와 내 아기를 달콤하게 만지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친척을 만나러 가는 여행을 떠났다. 그레이스 씨는 우리와 놀지 않았지만 나는 내 아이와 같이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인들은 언제나처럼 나와 내 아이에게 친절하고 다정했고 우리는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레이스 부인과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레이스 씨의 친구들, 다시 말해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시 왔고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 아이를 데려갔다. 나는 세 발을 절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당연히도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관심이든 나에게는 즐거운 것이었다. 그들은 토론을 하고 뭔가 기계를 만지고 기구를 조작했다. 그러더니 내 아기 강아지가 갑자기 긴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이 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내 아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떨었다. 내 아이의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레이스 씨가 손뼉을 치더니 외쳤다. 이것 봐, 내가 맞았다고요. 이제 인정을 하시죠. 지금 이 강아지는 박쥐만큼이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 말이 맞아요. 당신 이론이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명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큰 빚을 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주인님 근처로 몰려들어서 감사함과 존경심이 담긴 태도로 주인님의 손을 잡고 칭찬의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그 광경을 제대로 보거나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로 달려갔고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껴안고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묻은 피를 핥아 닦아내고 내 머리를 아이의 머리에 갖다 댔다. 그리고 낮고 부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내 아이가 나를 볼 수는 없다고 해도 엄마인 나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고통과 상처를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아이가 머리를 푹 숙였다. 부드러운 청 같은 아이의 코가 바닥에 닿았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주인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멈추고 종을 울려서 하인을 불렀다. 저기 저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정원 구석에 파묻어줘요. 그러더니 그레이스 씨가 다시 토론을 시작했다. 나는 절룩거리면서 하인의 뒤를 따라서 정원 멀리 구석으로 갔다. 커다란 느릅나무 그늘이 있는 그곳은 지난 여름 내가 유모와 아이들과 내 아기 강아지와 함께 놀던 곳이었다. 바로 거기에서 하인이 땅을 팠다. 나는 하인이 내 아이를 씨앗처럼 땅에 심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땅속에서 자라나서 잘생긴 훌륭한 한 마리 개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레이스 부인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로빈 아데어처럼 훌륭하게 성장한 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인이 땅을 파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절룩거리는 딱딱한 발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두 발이 필요했다. 하인이 땅을 파는 것을 마무리하고 내 아이를 땅속에 집어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그리고 그가 내 머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불쌍한 개야, 불쌍한 개야. 너는 그의 아이를 살렸건만. 나는 다음 2주일 동안 그곳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 아이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왔다. 그 속에 뭔가 끔찍한 것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내 몸이 약해졌다. 하인들이 가장 좋은 음식들을 가져다 줬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하인들이 나를 다정하게 만지면서 심지어는 밤에도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다. 불쌍한 개야,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 우리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아다오.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나는 뭔가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내 몸이 너무 약해졌다. 어제 이후로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다. 내 곁에 있던 하인들이 저기 멀리 가라앉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밤이 내려오는 것을 보다가 나에게 뭔가를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하인들이 뭔가 차가운 것을 가져와서 내 가슴에 갖다 댔다. 아, 불쌍한 개야. 그레이스 부인과 아이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야. 부인과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올 거야. 그리고 그 용감한 행동을 한 작은 개가 어디에 있냐고 묻겠지.
하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할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했구나. 작고 불쌍한 그 개는 모든 짐승들이 죽으면 가는 그곳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구나. 개의 은혜. 마크 트웨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